안녕하세요. 훈민정음을 활용하여 세상의 모든 소리를 글자로 표기하는 고재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내용은 향가 해독을 하라는 여러분들께 숙제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향가를 어떻게 해독을 했고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보자마자 향가 해독을 했지? 이런 원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걸 살펴보기 위해서는 일본어에서는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 오자마자 향가 해독을 했지? 이걸 살펴볼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스스로 향가 해독을 처음에 시작한 건 아니지요. 자, 대표적인 사례로 호박과 감자입니다. 호박, 저도 좋아하는 음식 종류 중에 호박죽이 있습니다. 이 호박이라는 단어, 일본어에서는 카보차라고 합니다. 물론 발음은 조금 달라요. 자, 카보차. 그런데 이 카보차라는 일본어가 어디에서 왔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캄보디아라는 나라를 혹시 알고 계신다면 이 카보차가 캄보디아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겠구나라고 추정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원래 나라 이름 캄보자, 이 캄보자에서 온 단어가 바로 카보차입니다. 소리를 표현하는 것이죠. 이쪽이 소리 글자입니다. 일본어에서 소리를 표현하는 방법이고요. 그러면 뜻으로 표현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캄보디아라는 나라는 동남아시아의 저 아래쪽에 있죠. 그럼 남쪽에 있는 나라라는 거죠. 그러면 일본 기준으로도 그렇고 뭐 우리 기준으로도 캄보디아는 저 아래 남쪽에 있죠. 현재 일본인들의 표기는 캄보지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카보차라는 단어가 바로 이 캄보자에서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 한자어 뜻글자를 사용해서 남쪽에서 건너온 오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카보차라는 이 소리를 모르고 있다면 남과라는 한자만을 보고서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현재 한국어에서로 표현한다면 캄보디아 남과 이렇게 표현합니다. 왼쪽에 소리 글자고요. 오른쪽이 뜻 글자입니다. 이 원리가 일본어의 가장 핵심적인 표기 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히라카나나 가타카나에서 배우는 그런 그 글자 표기 원리가 바로 이 소리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소리에는 당연히 그 소리를 흉내낸 글자이다 보니까 우리말, 순수한 우리말 같은 경우도 일본에 전래됐을 것이고 또 다른 지금처럼 이 호박이라는 발음에서 보듯이 외국에서 건너온 어떤 표현들도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어는 기본적으로 저는 90% 이상이 외래어를 기본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단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자지요.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도 17, 18세기 무렵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감자라는 발음, 여기에도 또 나라 이름, 두 개의 나라 이름이 들어갑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자카르타, 혹시 인도네시아어, 제가 인도네시아어 표기 관련 동영상도 올려놨죠. 인도네시아어 발음에서 보면 자카르타, 이 발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르투갈어로 당시에는 아마 자카트라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표기도 남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현재 그 명칭인 자카르타라고 표현하는 이 자카르타입니다. 자카르타 쪽에서 건너왔다. 자, 그럼 이 소리가 들어가겠죠. 자카, 자카. 그래서 자가 타라. 원래 트라라는 포르투갈어하고 연관지어서 보는 것입니다. 현재 발음하고는 좀 바뀌어 있죠. 그래서 자카르타에서 온 그 음식의 종류 혹은 뿌리, 채소 이런 그 이름이 감자에 원래 담고 있는 뜻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살펴볼 내용이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일본어에서는 자가이모 그러는데 이 자가라는 말이 자카르타에서 왔다는 거고요. 이모는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한자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뿌리 채소에 대한 일종의 이름이죠. 글자에서 보듯이 이렇게 뿌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음료들, 음식이죠. 오늘 제가 계속 버벅거리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자가이모, 자가이맛, 자카르타에서 건너왔다는 거죠. 제가 앞에서 잠깐 말레이 인도네시아어라는 표현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에 또 다른 한자어가 있습니다. 자카르타하고 관련되는 같은 언어를 쓰는 말레이시아가 있습니다. 이 말레이시아에 대한 한자어 표기가 있습니다. 비슷한 한자어로 표현했겠죠. 여기에 마령 저가 나옵니다. 저. 이게 감자하고 관련되는 표현이죠. 현재 발음으로 한국어 발음으로 마령 저 이렇게 되겠지만 일본어에서는 또 그 옆에 친절하게 표현이 된 글자들을 볼 수 있죠. 마레이쇼. 물론 이 쇼는 감자고요. 마레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다른 동영상이나 영어 발음에서 말씀드리듯이 두 개의 리을을 표현하는 방법이 일본어에는 없기 때문에 말레이라는 발음도 들어갈 수가 없고요. 마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레이 인도네시아어 쪽에서 오는 단어들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 발음을 여기에 표현했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제가 오늘 향가 해독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일본어를 보면 소리를 중심으로 표현했고 그 뜻이 뭐다라고 표현하는 이러한 한자 표기를 병행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 글자이기도 하고 뜻 글자를 두 개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숙제입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도 분명히 수백, 수천, 수만 가지의 여러분들 스스로의 해석이 나올 겁니다. 향가 중에 그냥 가장 많이 입에 오르내리는 서동요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일본인 언어학자의 입장입니다. 대표적으로 오구라 신페이와 같은 사람이 일제강점기에 와서 물론 그 이전부터 연구했겠죠. 우리 언어를. 그러면서 철저하게 일본어 방식으로의 전환을 꿈꾸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세종대왕이 창제한 글자 표기 원리 몇 가지는 그대로 하지만 그 외에 이러한 자기들의 권위를 높이고 학문적인 연구로서 표현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었죠. 서동요입니다. 이런 그 서동요라든가 처용가 이런 향가들을 일본인 언어학자들이 곧바로 해석을 해냈습니다. 어떻게 해요? 소리 글자, 뜻 글자로 구별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한글 한자어 발음을 보면 선화, 공주, 주은 한국인들이 수백 년 동안 저게 뭔 소리야? 이렇게 풀어내지 못했던 것을 소리 글자 여기서 예를 들면 첫 줄만 제가 써놨습니다. 다른 해석이 여러분들도 가능하기 때문에요. 여기서 님주자라는 한자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주로 읽는 게 아니라 선화공주 주운으로 읽는 게 아니라 여기를 님으로 바꿔서 읽는다라는 거죠. 소리 글자라는 거죠. 이쪽은. 비록 한자로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의 글자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 그러니까 신라라든가 이런 시기 물론 고려초에도 약간 이러한 문학작품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당시에는 한자로만 이걸 표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래 이제 선화공주님이 뭘 했느냐 여기 부분 여기도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뜻글자로 보고 어떤 거를 소리글자로 볼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 해석해 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 내용에 대해서 뭐 삼국유사를 참고하면서 그와 연관성을 갖게 만드는 해석들이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그 해석을 보면서 분명 여러분 스스로도 일제강점기의 그 일본인 언어학자 이상으로 뛰어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 언어학자들이 엄청 대단하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분들도 뭐 나름대로 많이 연구를 했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어떤 이론 체계보다도 여러분 스스로 한국인들의 언어 구조 그리고 지금은 일제강점기에 비해서 우리 국민들의 언어에 대한 이해 수준이 엄청 높잖아요. 지금 보면서 이제 뒤에 외래어표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다양한 외국어나 언어 표현을 접하면서 뭐지? 라는 의문을 갖는 당황스러운 표현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일본인 언어학자들이 훈민정음의 원리 대신에 그들의 언어 구조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존재했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 외래어 표기법이죠. 외래어 표기법 서문에 보면 이 외래어 표기법을 만들면서 거기에 참여한 우리나라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끝으로 외래어 표기법 서문에 나온 이 표현입니다. 이 네 가지 안이, 그러니까 네 가지 맞춤법 원리를 제시했다는 것이죠. 이루어짐에 대하여 직접으로, 직접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많은 노력과 협조를 주신, 직접적으로 했다는 거죠. 아래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뜻을 표한다. 경성제국대학교 교수 소창진평. 물론 그 외에도 몇 사람 더 있습니다. 저는 이 한 사람만 우선은 곤란했습니다. 워낙 이 사람의 영향이 많이 끼치고, 그리고 주류 언어학자들의 이론으로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그라 신베이,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우리의 글자 표기가 감사할 사람이 오그라 신베이인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글자 표기 원리를 누가 만들었는데, 그리고 여기에 담긴 굉장한 철학적 원리와 국민 혹은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소리호흡이라는 글자하고 완성되는 세종대왕의 감사를 한다는 이야기는 단 한 구절도 없이 어떻게 오그라 신베이와 그의 제자들에게 감사를 표해야 될지. 자, 그래서 일본인들이 펼치는 근대화론을 저는 뭐 연관지어서 그냥 언어 표현에서 그렇습니다. 거짓이라고 보는 결정적인 이유지요. 오그라 신베이와 그의 제자들, 저는 지금은 그거 이름 들먹이지 않겠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관련 논문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국어학계나 언어학 관련돼서 제가 파문을 당하는 젊은 나이니까 저는 뭐 그때는 빳빳하게 이 사람들 좀 나쁘게 말하면 친일파다. 그런데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 제가 대학원 다닐 때입니다. 그때에도 굉장히 추앙받고 그 사람들의 글이 국어 교과서에도 실려서 많은 사람들이 와, 대단한 사람, 뭐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지금도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국어학계나 관련 단체에서는 저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애써 무시하거나 관심 안 가져주죠. 그래서 혼자 합니다, 혼자. 제가 지금 이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낙 공격을 자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 이야기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오래된 신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간혹 가다가 저는 봅니다. 우리 국민들의 수준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라는 걸. 저는 표현 못했는데 그 사람 이름을 조목조목 대면서 반박하는 글도 봤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편찬한 국어 대사전에서 왜 친일의 색채가 이렇게 많은가 하는 글도 본 적이 있고요. 흥미로운 사실은 제가 대학원에서 관련되면서 저는 더 이상 그 국어학계나 언어학계에 글을 쓸 수가 없었고, 혹시 제 책 말고 논문을 뜬금없이 무슨 경영학회에서 나와 이런 거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쪽 분야에서는 워낙 확고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면 일반 대중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래서 한국경영학회에 제가 논문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글이 논문집으로 나와 있고요. 놀랍게도 열린 마음으로 이 글의 원리나 글자의 원리를 보시는 분들은
인정을 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혼자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공격 저 혼자 감당하면 되지.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막 이렇게 공격하는 거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 동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생방송 형태로 편집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이 글자 표기가 주인공이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좀 이 혼자라는 거, 뭐 저희 그 가족들이 있지만 돈 안 되는 일에 같이 참여할 명분은 저도 없기 때문에 각자 자기들의 일들을 하죠. 자, 그래서 이 편집이 됐건 뭐가 됐건 혹시 불편하신 거, 그래서 여러분들 불편할까 봐서 제 얼굴 보는 거 불편하잖아요. 못생긴 얼굴 보려면. 그래서 가능하면 제 얼굴을 내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잠깐 옆길로 샜는데요. 이 일본의 근대화론을 보면 다른 분야에서 비슷하다는 원리가 전개되지요. 오그라 신베이와 같은 그러한 일본식의 방법으로 만들어 놓고 굉장히 뛰어난 훈민정 표기를 흔들어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제안도 한번 드립니다. 우리의 외래어 표기법에 보면 받침 제한을 가장 크게 두고 있습니다. 실제 한번 볼까요? 영어 단어. 여러분들은 굉장히 지금 많이 언어의 능력들이 향상돼 있고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과도 이런 의견을 나누고 싶은 내용이죠. 알파벳은 기본적인 원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알파벳이 가진 한계 때문에 발음 기호를 언어학자들이 만들었고요. 기본 원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단순한 가로쓰기죠. 음소를 이렇게 합니다. 따라서 훈민정음과는 다르게 소리 호흡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음절이 필요한 거고 강세, 뭐 액센트 이러면서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호흡의 단위로 나눌지 알파벳이 가진 그런 특성이죠. 자, 그에 비해서 훈민정음은 소리의 호흡을 탁탁 맞춰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같지는 않습니다. G하고 D를 디귿이라고 여러분들은 거의 대부분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영어의 G라든가 D는 우리말과 좀 다르게 목젖이 울리는 소리, 유성음입니다. 우리말은 유성음이 4개 많이 있죠. 대부분 무성음이죠.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여러분들이 세종대왕이라면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글자를 받침을 활용해서 디귿을 사용하겠죠. 자, 여기서 뭔가 의문이 여러분들 생길 것입니다. 현재의 외래어 표기법에서는 디귿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언어적으로 봤을 때 이거 바로 여러분들의 의식 수준이 거기에 의문을 둔다는 거죠.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디귿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일제강점기 때는 그들의 이론 체계를 받아들였지만 여러분들은 분명히 의심을 가질 것입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살펴볼 내용이 좀 있습니다. 일본어는 이렇게 받침 표기 원리가 아니라 이 음소 하나하나를 하나의 소리 호흡으로 봅니다. 그래서 굿도와 같은 발음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잖아요. 이 발음이 결코 굿도와 같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여기에 좀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받침 글자죠. 이 받침 글자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이후에도 우리말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말에서도 이 받침 논쟁이 한번 있긴 했죠. 세종대왕의 깊은 뜻은 그거는 아니었다고 저는 봅니다만은. 자, 받침 글자입니다. 그러면 아래에 있는 단어들, 이 단어들은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일본어는 무도, 후도, 우도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무드,
푸드, 우드 이렇게 하지요. 받침이 아니라 뒤로 갑니다. 마치 일본어처럼 새로운 음소, 표기로 을을 넣어서 소리 호흡을 하나를 더 만들지요. 이 부분입니다. 제가 논문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이런 거지요. 그러면 또 반론을 제기합니다. 뭐라고요? 그 장음이야. 이 발음은 짧게 나는 우고 받침 글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소리는 우야. 점점 이제 장음 표기라든가 이러한 각각의 원리, 그러면 그것까지 알고서 이렇게 불편하게 표기를 해야 된다는가 하는 거죠. 저는 세종대왕은 그렇게 어렵게 만들고자 했던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 글자의 장음 단음까지 구별해서, 물론 학자들 입장에서 뭐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인 수준에서 그걸 굳이 이렇게 보는 것이죠. 또 다른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받침으로, 자 보겠습니다. 기역, 니은,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자, 7개입니다. 현재 외래어 표기법에서요. 디귿 빠져 있죠. 그 외에 뭐 뒤에 쭉 순서로 보면 티읕, 치읓 이런 받침들은 다 제거해 버렸죠. 더구나 받침 2개 아예 존재할 수가 없는 형태로 만들어 버렸죠. 우리의 말에서는 삶이라든가 옳다 할 때 그 받침을 생각해 보시면 받침의 2개의 자음도 표기합니다. 그럼에도 이 2개의 자음 다 표기하는 건 빼고 7개만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7개는 왜 나왔을까라는 걸 살펴보자는 거죠. 일본어에서 유성음으로 표현하는 니은, 미음, 이응은 일본어에서는 우리말 받침처럼 그 표기하는 글자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니은, 미음, 이응은 어찌됐건 표기는 해놓고 이 글자를 니은, 미음, 이응 중에 하나로 읽습니다. 그리고 리을은 우리말에서는 두음 법칙이 있다고 오그라 신페이와 같은 사람이 주장했는데, 일본어에서는 리을 소리를 내긴 합니다. 새로운 소리로 내요. 받침이 아니라. 어쨌든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또한 다른 표현도 있습니다만 초금이니 무슨 이런 표현을 하는 일본어 발음에서 존재하는 게 기역 그리고 시옷이 있습니다. 락교, 나또 이런 발음에서 존재하는 그 받침 소리 같은 그거가 있잖아요. 이런 소리는 가능합니다. 일본어에서. 그럼 받침 자기들도 하는 거고, 이거는 가능한데? 이런 느낌. 그리고 제가 명확하게 아직까지 이 근거, 증거 자료를 수집 못한 부분이 비읍입니다. 비읍은 왜 살려놨을까? 물론 저 뒤에 나오는 피읍과의 연관성과의 어떤 원리, 피읍 표기하기가 한국어에 존재하는 받침 소리, 양심의 가책으로 지금 살려놓은 건가? 이 7개. 제가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동영상을 준비를 하고 몇 년째 지금 명확하게 증거 자료를 제시 못해서 제가 머뭇거리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 살려놨을까? 여러분들이 혹시 그 답을 아시면 저한테 여기 댓글로라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또 다른 발음을 하나 하면서 일본어 뿌리는 한국어 관련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한자어에서 일정한 규칙성을 보입니다. 우리의 언어를,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상 사용했던 소리들, 지금 현재는 같은 소리처럼 안 보이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원리는 중국어 발음이 아니라 한국어 발음이 기본이었다. 이 내용은 너무도 많기 때문에 제가 차차 기회가 닿으면 동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표기 원칙 대신에 지금까지 올려놓은 동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영어 발음을 표기하는 원리, 그 원리는 오늘날에 적용되고 있고 그것이 증거입니다. 자,
저는 할머니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죠. 할머니는 제가 학교 갔다 오거나 그러면 꼭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욕봤다. 아이고, 욕봤네. 저 놀고 왔는데도, 아이고, 욕봤다. 저기 가서, 그, 오락실에 가서 뿅뿅뿅 이런 거 하고 왔는데도, 아이고, 내 새끼 욕봤다. 저기 뭔 말이지? 왠지 미안한데, 할머니한테. 어린 시절에 좀 그랬던 것을 경험했고요. 이 욕받다라는 우리말이 일본어에서 그대로 흔적으로 남았을 것이다. 이걸 저는 강한 신념으로 주장한 바입니다. 그 표현은 다행이다, 잘했다의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표현이 저희 어머니께서도 저한테 자주 했죠. 지금은 몇 년 전에 다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이 저한테 뭐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제가 뭐 어디서 깨지고 하고 아니면 제가 하는 일들이 어머니는 뭔지 모르겠지만 내 아들이니까 뭐 옳게 하겠지. 그래서 그래 욕봤다 뭐 이렇게 하셨던 그 소리가 지금도 귀에 좀 맴도네요. 자, 이 표현이 이제 일본어에서는 요카타와 같은 발음에 남아 있을 것이라는 거죠. 이 요카타는 당연하죠. 앞에서 잠깐 비읍 이야기를 드렸는데 일본어는 비읍이나 피읍 그리고 영어의 F 소리 같은 경우는 히읗으로 보통 변환이 됩니다. 그리고 받침이 없기 때문에 요카타 이렇게 되겠죠. 히읗 소리로 바뀐다는 거죠. 실제 지금도 일어나는 언어 현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뜻을 한자어로 이렇게 표현했고요. 한자어 발음에서는 이 발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국어하고도 조금 비슷한 소리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오그라신 베이와 같은 사람이 두음법칙, 일본어에서는 두음법칙이 적용 안 된다고 자기들은 뭐 생각을 하니까요. 리을 발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요죠. 자,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리을이 아니라 우리의 모음 구조, 요카타 이렇게 봤다는 거죠. 이러한 표현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일본어에서 욕하다 이런 표현 일본어 발음 지적하지는 마세요. 제가 예, 그 나이는 어쩔 수 어쨌든 신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입에 침도 좀 때에 따라서 마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 마음은 급하지요. 좀 더 빨리빨리 이런 것들을 한번 올려놓고 싶다. 이런 이야기죠. 일본어에서 표현이 바로 이런 소리 글자를 그대로 간 것이고 뜻 글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과거 일제강점기에 오구라 신페이와 같은 일본인 언어학자들이 우리의 언어를 그렇게 해독을 했다면 저는 그 정반대의 입장에 서서 당신들 일본어는 이래 그렇기 때문에 많은 소리가 줄어들었고 실제 소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원리를 한국어에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죠. 실제 자기들에게 피해가 가잖아요. 외국어 학습에서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도 한국인들의 그 외국어 능력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경험하실 것입니다. 자, 저는 1995년 이래로 세상의 모든 소리를 글자로 표기하고 그 과정에서 훈민정음의 표기 원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정말로 달라졌다라는 거죠. 제가 뭐 대학원 다닐 때 혹은 제가 첫 책을 냈을 때에 비해서도 무조건 저를 뭐 이러면서 보는 게 아니라 제 이야기도 들어주고 또 공감하는 분들 실제로는 저는 그분들의 이야기에 더 공감합니다. 분명 당시 일본인 언어학과 그 추정자들의 언어 이론을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여러분들의
언어 능력을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